이번 시간은 통화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물가와 환율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화량의 변화는 생산이나 물가 또는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 3-4는 총통화와 경상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총통화 증가율이 해방 직후나 6.25 전쟁 때 매우 높았지만 여기서는 증가율을 80%를 상한으로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 가격으로 본 GDP 증가율은 빨간색 칠선으로 표시했는데 1910년 이전과 1941년에서 52년 기간에는 GDP 데이터가 없어 비워두었습니다. 양자가 모두 존재하는 시기를 비교해 보면 총통화 증가율이 높거나 낮을 때 경상 GDP 증가율도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두 계열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6으로 나와 상당히 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경상 GDP는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의 곱이므로 그것을 실질 GDP 증가율과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 증가율 사이에는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56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 GDP 증가율과 통화율 증가율 사이 상관계수는 그보다 크게 낮지만 양수인 0.17로 나옵니다. 즉 통화량의 증가는 생산을 늘리는 효과와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동안 생산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림 3-4에서 일어났던 1941년에서 52년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지만 생산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서울에 한정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추계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과 총통화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0.63으로 나옵니다. 통화량이 격증한 시기에는 물가도 그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통화 증가가 지나치면 생산을 늘리는 효과는 없이 생산 늘리는 효과가 없이 인플레만 가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지난 100년간의 물가 상승의 장기 추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5는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1935년을 1로 하는 그러니까 지수로 나타내는데 Y축의 지수를 로그 눈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그 눈금으로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그리고 눈금의 한 칸이 물가가 10배 상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 1941년에서 52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없어 그 대신에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전후의 계열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때 전시의 물가지수는 통제된 가격으로 작성되었는데 그로 인해 암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1935년을 1로 출발해서 2015년에 1200만 배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해방 직후의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는 다른 시기보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제1차 세계대전기의 상승, 그 이후 대공황기까지의 하락, 1930년대의 상승이라고 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에 편입되어 있던 동아시아 3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 시기에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해방 후 통화가 격증하였고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물자 부족이 가중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1944년에서 49년간의 물가 상승률 배율을 구해보면 미국은 1.3배, 일본은 63배, 한국은 386배, 대만은 44,268배로 나옵니다. 대만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해방 직후 혼란기에 더해서 내전 중인 중국 대륙의 인플레가 파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후 6.25 전쟁으로 인한 1949년에서 53년간의 29배의 인플레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체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수습되자
각국의 물가는 일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전에 각국의 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과는 달리 완만한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후에는 각국이 관리통화제도를 이행했기 때문에 통화를 어느 정도 늘리느냐가 문제가 되었지 통화를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특히 고도성장기에는 안정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그림 3-5의 기울기가 다른 나라보다 가파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가 상승률이 줄곧 더 높았습니다. 인플레의 진행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변동하였습니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는 물가가 덜 오른 나라, 예컨대 미국에 비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1달러에 대한 각국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림 3-6은 미국에 대한 각국의 환율을 지난 100여 년간에 걸쳐 환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환율의 변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미 환율을 나타내는 Y축은 로그 룸꿈으로 표시했습니다. 2015년 시점에서 한국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1132원이고 일본의 대미 환율은 122엔이고 대만의 대미 환율은 37NT 달러였습니다. 1호부터 과거로 소급해 갈 때 한국과 대만에서 리디노메이션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에 식민지기로부터 사용해왔던 화폐 단위인 원을 환으로 바꾸면서 100분지 1, 그 다음 62년에는 환율을 다시 원으로 바꾸면서 10분지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기의 1000원이 현재의 1원에 해당합니다. 대만은 1949년에 4만 분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여 식민지기의 4만 원이 현재의 1NT 달러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지 않아 그대로입니다. 식민지기의 일본, 조선, 대만의 화폐는 모두 1대1대1의 등가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화폐 단위로 표시할 경우는 그들의 환율은 일본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 이후에 현재의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방 전 한국의 환율은 일본의 1000분지 1 수준에 대만은 그러니까 일본의 4만 분지 1의 수준에 있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전전에 일본이 미국 1달러에 대해 2엔의 환율을 유지하고 왔지만 1931년에는 근본위제로 이탈하면서 1달러에 4엔으로 높아졌습니다.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전후 교육이 재개되었을 때 대미 환율은 그간의 인플레를 반영하여 급등하였습니다. 일본은 전후에 1달러에 360엔에 시작한 후 197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속 하락하여 100엔대로 되었습니다. 대만은 1951년 1 미국 달러에 대해 10NT 달러의 환율로 시작하여 1961년에는 40NT 달러까지 오른 후 현재는 줄곧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미 환율은 계속 상승하였다는 점이 이들과 달랐습니다. 즉 일본과 대만은 전후의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고 실제로는 환율이 안정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은 성장 정책을 추진할 때 환율의 안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 성장이 높은 통화 및 물가 상승률을 수반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 3-6에서 한국의 환율은 50년대에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1은 공정환율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코리아 2는 암시장 환율인데 암시장 환율이 공정환율보다 2배 내지 3배 높았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공정환율을 낮게 억누르고 있었고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환율이 적용되는 복수환율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1950년대를 다루는 강의에서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런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원했던 미국과 갈등을 낳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단일 환율 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